창밖에는 세찬 비바람이 쉴 새 없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 펜트하우스 내부는 숨막힐 듯한 고요함만이 감돌고 있었다. 서연화는 거실의 이탈리아제 가죽 소파에 앉아 벽에 걸린 앤티크 시계를 초조하게 바라보며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떨리는 두 손에는 두 줄이 선명하게 그어진 임신 테스트기가 소중하게 쥐어져 있었는데 이는 결혼 5년 만에 기적처럼 찾아온 축복이었다. 연화는 남편 박민석이 이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된다면 그동안의 냉랭했던 태도를 버리고 예전처럼 따뜻하게 웃어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녀는 뱃속의 아이에게 태명을 지어주는 상상을 하며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었고 창문을 때리는 차가운 빗소리조차 오늘 밤만큼은 아름다운 선율처럼 들려오고 있었다.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각, 현관문에 디지털 도어락이 해제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차가운 밤 공기를 잔뜩 머금은 박민석이 집 안으로 들어섰다. 연화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민석의 표정은 마치 모르는 사람을 보는 것처럼 싸늘하기 그지없어 그녀의 발걸음을 멈칫하게 만들었다. 그는 아내가 건네려는 따뜻한 인사조차 철저히 무시한 채 거칠게 넥타이를 풀어 헤치며 거실 중앙으로 걸어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의 깊은 눈빛에는 하루의 피곤함보다는 연화에 대한 경멸에 가까운 감정이 서려 있었고 그녀는 본능적으로 오늘 밤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 없었다. 연화는 불안하게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조심스럽게 탁자 위에 놓인 임신 테스트기를 남편의 눈앞으로 밀어놓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녀는 최대한 밝고 희망찬 목소리로 우리에게 드디어 아이가 생겼다며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찾아왔음을 알렸고 그의 반응을 살폈다. 하지만 민석의 시선은 테스트기에 아주 잠시 머물렀을 뿐 그 어떤 감동이나 기쁨의 기색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입계에는 비릿하고 잔인한 조소가 떠올랐다. 그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오물을 보는 듯한 눈빛으로 테스트기를 바닥으로 거칠게 쳐내버렸고 플라스틱이 깨지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집안의 정적을 날카롭게 찢어놓았다. 민석은 품 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연화의 창백해진 얼굴을 향해 거칠게 던지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지는 하얀 종이들 위에는 이혼 신고서라는 검은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어 연화의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만들었다. 그는 이제 너와의 지루하고 구질구질한 소꿉놀이는 끝났다요. 끝다며 당장 이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다. 연화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현실 앞에 멍하니 바닥의 서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편의 얼굴을 마주 보았지만 그곳에는 그녀가 알던 사랑하는 남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민석은 당황하며 눈물을 글썽이는 연화를 비웃으며 자신에게는 이제 그룹 승계를 확실하게 도와줄 든든한 배경을 가진 새로운 여자가 생겼음을 숨기지 않고 털어놓았다. 그는 연화처럼 가진 것 하나 없는 고아 출신의 여자는 자신의 원대한 야망에 걸림돌만 될 뿐이라며 입에 담지 못할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다. 지난 5년간 그를 위해 자신의 모든 꿈을 포기하고 헌신하며 뒷바라지하여온 세월이 단지 그의 출세를 위한 발판으로 이용당했을 뿐이라는 사실에 연화는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녀의 순수한 사랑과 헌신은 그의 끝없는 탐욕 앞에서 아무런 가치도 없는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었다. 연화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민석의 바짓가랑이를 필사적으로 붙잡으며 뱃속에 있는 우리 아이를 봐서라도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애원했다. 그녀는 자신의 자존심 따위는 모두 버린 채 오직 태어날 아이에게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일념 하나로 처절하게 매달리며 눈물을 쏟았다. 하지만 민석은 귀찮다는 듯 구두 발길질로 그녀를 세게 밀쳐내며 그 아이가 내 핏줄인지 어떻게 확신하냐는 끔찍한 말로
그녀의 가슴에 쐐기를 박았다. 그의 잔인함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고 연화는 바닥에 쓰러진 채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충격에 빠져 몸을 떨었다. 민석은 더 이상 대화할 가치도 없다는 듯 연화의 가녀린 팔을 거칠게 잡아끌어 현관 쪽으로 질질 끌고 가기 시작했다. 연화는 극심한 복통을 느끼며 배를 감싸주고 버티려 했지만 건장한 성인 남자의 압도적인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현관문이 활짝 열리고 차가운 비바람이 집 안으로 사납게 들이닥치자 민석은 가차없이 그녀를 밖으로 내동댕이 쳤다. 짐조차 챙기지 못한 채 얇은 실내복 차림으로 쫓겨난 그녀의 등 뒤로 육중한 철문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버리며 그녀와 그의 세계를 단절시켰다. 아파트 복도에 센서 등마저 꺼져버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연화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엎드린 채 하염없이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다. 굳게 닫힌 문 너머에서는 민석이 누군가와 통화하며 즐겁게 웃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와 그녀를 더욱 비참하고 초라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배를 어루만지며 뱃속의 아이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해서 속삭였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적막뿐이었다. 세상 그 누구보다 믿고 의지했던 사람에게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버림받았다는 사실이 그녀의 영혼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다. 잠시 후 건물의 보안 요원들이 올라와 난동을 피우면 경찰을 부르겠다는 입주민 박민석의 지시를 전달하며 그녀를 건물 밖으로 강제로 내몰았다. 연화는 저항할 힘도 없이 그들의 거친 손에 이끌려 호화로운 아파트 단지 입구 밖의 거센 빛 속으로 내던져졌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장대비가 순식간에 그녀의 얇은 옷을 흠뻑 적셨고 뼈속까지 파고드는 한기가 온몸을 휘감으며 그녀를 괴롭혔다. 화려하게 빛나는 강남의 야경과 대조되는 그녀의 처량하고 비참한 모습은 마치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진 존재처럼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연화는 목적지도 없이 빗물로 흥건한 거리를 비틀거리며 걸었는데 신발도 신지 못한 맨발은 이미 거친 아스팔트에 긁혀 상처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고 어두운 골목길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배에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통증이 점차 심해지고 있었지만 마음의 고통이 너무나 커서 신체적인 아픔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어떻게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아이를 지켜내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만이 가득 차 있어 숨이 막혀왔다. 차가운 빗줄기를 온몸으로 맞으며 걷는 동안 지난 5년간 민석의 학비를 벌기 위해 식당 설거지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전전했던 고된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를 뒷바라지했고 그가 성공하면 함께 행복해질 것이라는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쳤다. 하지만 그 모든 희생의 대가는 배신과 모욕 그리고 뱃속의 아이와 함께 차가운 길거리에 버려지는 비극적인 결말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책하며 가슴을 치고 통곡했지만 거센 빗소리에 묻혀 그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다. 극한의 추위와 스트레스 그리고 임신 초기라는 급격한 신체적 변화가 겹치면서 연화의 의식은 점차 흐릿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어느 한적한 버스 정류장 벤치에 힘없이 주저앉았고 비에 젖은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떨려왔다. 시야가 빙글빙글 돌고 숨이 가빠오는 와중에도 그녀는 본능적으로 양손으로 배를 감싸 안으며 제발 아이만은 살려달라고 하늘을 향해 간절히 기도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하늘은 천둥 번개를 동반한 더 거센 비를 퍼부으며 그녀의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꺾어버리려는 듯했다. 도로 위를 빠르게 지나가는 고급 승용차들은 무릉덩이를 튀기며 지나갈 뿐 그 누구도 비를 맞으며 쓰러져가는 임산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이 거대하고 화려한 도시의 이면 뒤에 숨겨진 차가운 무관심이 그녀를 더욱 고립시켰고 연화는 서서히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일어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고 차라리 이대로 눈을 감으면 모든 고통이 사라질까 하는 위험한 생각마저 들기 시작하겠다. 세상은 그녀에게 너무나 가혹했고 그녀가 설 자리는 어디에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의식이 끊어지기 직전 연화는 흐릿한 시야 너머로 강렬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자신을 향해 빠르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이 자신을 덮치려는 죽음의 사자인지 아니면 헛것을 보고 있는 것인지 구분할 수 없었지만 그녀는 저항할 의지를 완전히 잃어버렸다. 그녀의 고개가 힘없이 떨구어졌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벤치 위로 쓰러지며 그녀는 깊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의 손은 뱃속의 아이를 지키려는 듯 단단히 배를 감싸고 있었고 빗물은 하염없이 그녀의 몸을 적셨다. 바로 그 순간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검은색 최고급 세단, 여러 대가 거대한 물보라를 일으키며 버스 정류장 앞에 급하게 멈춰 섰다. 차 문이 열리며 우산을 받쳐든 검은 정장의 경호원들이 다급하게 움직였고 그 사이로 한 남자가 빗속을 뚫고 벤치로 달려왔다. 그는 흙탕물에 젖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쓰러진 연화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리며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다. 그의 눈동자는 억눌러왔던 분노와 슬픔으로 이글거리고 있었고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닌 20년이라는 긴 기다림 끝에 찾아온 운명적인 만남을 예고하고 있었다. 강태준은 차가운 빗속에서 의식을 잃은 서연화를 안아 올리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 깃털처럼 가벼운 그녀의 무게는 지난 세월 동안 그녀가 얼마나 고단하고 힘겨운 삶을 견뎌왔는지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었다. 빗물에 젖어 창백하게 질린 그녀의 얼굴은 고등학교 시절 그가 기억하던 햇살처럼 밝고 생기 넘치던 소녀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태주는 자신의 입고 있던 수천만 원짜리 재킷을 벗어 그녀의 떨리는 몸을 감싸며 터져나오는 비명을 삼켰다. 그의 눈가에는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는 뜨거운 액체가 흘러내렸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비서실장에게 당장 병원이 아닌 본가로 차를 돌리라고 소리쳤다. 검은색 리무진의 뒷좌석에 연화를 눕힌 태주는 차 안에 준비된 따뜻한 담요로 그녀를 겹겹이 감싸 천을 유지시키려 애썼다. 그는 차가운 그녀의 손을 자신의 크고 따뜻한 두 손으로 꼭 잡고 입김을 불어넣으며 제발 무사하기만을 간절히 기도했다. 운전석과 뒷좌석을 가르는 칸막이 너머로 태준의 거친 숨소리와 억눌린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지만 그 누구도 감히 뒤를 돌아보지 못했다.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냉철한 승부사 KH그룹 강태준 회장이 한 여자 앞에서 이토록 무너져 내리는 모습은 그의 측근들조차 처음 보는 충격적인 광경이었다. 차창 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태준은 20년 전의 아련한 기억을 떠올리며 입술을 깨물었다. 가난하지만 구김살 없이 맑았던 소녀 서연화는 부모의 무관심 속에 방황하던 재벌 3세 강태준에게 유일한 안식처이자 구원이었다. 그녀가 건넨 따뜻한 도시락과 위로의 말 한마디가 벼랑 끝에 서 있던 그를 살게 했고 그는 평생 그녀만을 사랑하겠노라고 맹세했었다. 하지만 성인이 된 후 그녀가 박민석이라는 남자를 선택했을 때 그는 그녀의 행복을 빌며 피눈물을 흘리는 심정으로 물러났었다. 자신이 가진 돈과 권력이 순수한 그녀에게는 부담이 될 것이라 생각했던 그의 배려가 오히려 그녀를 지옥으로 밀어넣은 꼴이 되고 말았다. 한남동의 높은 언덕 위에 자리 잡은 강태준의 거대한 저택에 도착하자 미리 대기하고 있던 주치의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태준은 들 것을 가져오려는 의료진을 손으로 제지하고 직접 연화를 안아들고 침실로 향했다. 대리석 바닥에 빗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가장 따뜻하고 안락한 방으로 그녀를 옮겼다. 침대에 눕혀진 연화의 얼굴은 여전히 핏기 없이 창백했고 젖은 옷을 갈아입히기 위해 다가온 메이드들의 손길조차 조심스러울 정도로
그녀는 부서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태주는 방 한구석에 서서 주먹을 꽉 쥐고 이 모든 상황을 초래한 박민석을 향한 사리를 다졌다. 주치의가 긴박하게 움직이며 연화의 상태를 살피는 동안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과 긴장감이 감돌았다. 청진기를 대고 맥박을 확인하던 의사의 표정이 점차 심각하게 굳어지자 태준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링거 바늘이 그녀의 앙상한 팔목에 꽂히고 영양제가 투여되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미동조차 하지 않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태준은 초조한 마음에 마른 세수를 하며 의사에게 당장 그녀의 상태를 한치의 거짓도 없이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방 안의 온도를 몇 도는 더 떨어뜨리는 듯했다. 주치의는 조심스럽게 안경을 고쳤으며 산모와 태아 모두 매우 위험한 상태였지만 다행히 고비는 넘겼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극심한 영양실조와 스트레스로 인해 자궁 수축이 있었고 찰과상으로 인한 감염 위험도 있어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뱃속의 아이가 기적적으로 붙어있다는 말에 태주는 안도에 한숨을 내쉬었지만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임신한 아내를 영양실조에 걸릴 정도로 방치하고 비오는 거리에 내쫓은 박민석의 만행은 인간으로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였다. 태주는 잠든 연화에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맹세했다. 놈을 반드시 파멸시키겠노라고. 새벽이 지나고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칠 무렵 연화는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올리며 의식을 되찾았다. 낯선 천장과 고급스러운 샹들리에 그리고 몸을 감싸는 포근한 이불의 감촉에 그녀는 자신이 죽어서 천국에 온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하지만 손등에 꽂힌 링거 바늘과 욱신거리는 몸의 통증은 이곳이 현실임을 자각하게 해주었다. 그녀는 화들짝 놀라며 반사적으로 자신의 배를 만져보았고 뱃속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온기에 안도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때 방 한쪽 소파에 앉아 자신을 지켜보고 있던 한 남자의 실루엣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태주는 연화가 깨어난 것을 확인하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침대 곁으로 다가와 의자를 끌어앉았다. 역광 때문에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던 남자가 가까이 다가오자 연화는 그의 얼굴을 확인하고 숨을 멈췄다. 날카로운 턱선과 깊은 눈매, 그리고 압도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그는 TV나 잡지에서 자주 보았던 K그룹의 젊은 총수 강태준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기억 속 깊은 곳에는 교복을 입고 수줍게 웃던 소년 태준의 모습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연화는 믿기지 않는 상황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떨리는 목소리로 그가 왜 여기에 있는지 물었다. 태준은 연화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따뜻한 물이 담긴 컵을 그녀에게 건네며 일단 목부터 축이라고 부드럽게 말했다. 그의 자상한 태도는 차가운 도시의 황태자라 불리는 세간의 평가와는 전혀 딴판이었고 연화는 엉겁결에 물을 받아 마셨다. 태준은 그녀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준 뒤 어젯밤 버스 정류장에서 쓰러져 있던 그녀를 발견하고 데려왔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그녀가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고등학교 동창이며 자신이 오랫동안 그녀를 찾아왔음을 고백했다. 그의 눈빛은 20년 전의 소년처럼 순수하고 진지했다. 연화는 태준의 말을 듣고 희미해졌던 고교 시절의 기억을 더듬으며 그가 자신을 따라다니던 묵묵한 남학생이었음을 떠올렸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처지는 과거의 추억을 나눌 만큼 여유롭지 못했고 비참한 현실이 다시금 뼈아프게 다가왔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자신은 이혼당한 여자이고 가진 것 하나 없는 빈털터리 임산부일 뿐이라며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녀의 자조적인 말에 태주는 가슴이 아려왔지만 오히려 단호한 목소리로 그녀의 말을 끊었다. 그는 지금 나가면 갈 곳이 있느냐고 냉정하게 물으며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었다. 태주는 태블릿 PC를 꺼내
박민석이 그녀를 내쫓은 직후 상류층 사교 파티에서 다른 여자와 희희낙낙하고 있는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사진 속의 박민석은 연화가 겪은 고통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화려한 조명 아래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웃고 있었다. 잔인한 현실을 마주한 연화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참았던 눈물이 다시 터져나와 이불을 적셨다. 태주는 그녀의 손에서 태블릿을 거두며 박민석은 이미 오래전부터 재벌가의 딸과 혼인을 준비하고 있었고 연화를 철저히 이용하다 버린 것이라고 냉혹한 진실을 알려주었다. 태주는 절망에 빠진 연화에게 손수건을 건네주며 자신과 손을 잡는다면 박민석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단순히 복수를 도와주는 조력자가 아니라 그녀와 아이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겠다고 선언했다. 연화는 눈물 젖은 눈으로 태준을 올려다보며 왜 자신에게 이렇게까지 잘해주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베푸는 호의는 세상에 없다는 것을 그녀는 지난 결혼 생활을 통해 뼈저리게 배웠기 때문이었다. 태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깊은 숨을 내쉬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등을 돌린 채 오랫동안 품어왔던 진심을 숨기고 전략적인 제안을 가장하여 말을 이었다. 그는 자신에게도 정략적인 이유로 겉으로 내세울 완벽한 아내가 필요하며 연화라면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박민석이 가장 뼈아프게 후회하게 만드는 방법은 그녀가 보란듯이 더 큰 권력을 가진 남자의 아내가 되어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득했다. 그는 아이를 자신의 호적에 올려 친자식처럼 키울 것이며 아이에게 대한민국 최고의 배경을 선물하겠다고 약속했다. 연화는 태준의 제안이 너무나 파격적이고 비현실적이라 혼란스러웠지만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면 거절할 명분이 없었다. 당장 거리에 나앉으면 아이를 지킬 수조차 없는 무력한 자신에게 태준이 내민 손은 썩은 동아줄이 아닌 황금 동아줄이었다. 그녀는 뱃속의 아이를 쓰다듬으며 어머니로서의 강한 본능과 여자로서의 짓밟힌 자존심을 다시 세우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눈물을 닦아내고 결의에 찬 눈빛으로 태준을 바라보며 그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다며 박민석을 철저하게 부서뜨려 달라고 덧붙였다. 태준은 뒤를 돌아 연화의 달라진 눈빛을 확인하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시 침대 곁으로 다가왔다. 그는 연화의 손을 잡고 무릎을 꿇으며 기사처럼 정중하게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맹세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서연화는 더 이상 버림받은 여자가 아닌 K 희씨그룹의 안주인이자 강태준의 유일한 여자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태준의 맹세는 단순한 위로가 아닌 피해 복수를 예고하는 선전포고와도 같았고 방 안의 공기는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긴장감으로 팽팽해졌다. 연화는 태준의 손을 맞잡으며 다시는 누구에게도 짓밟히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이윽고 태준은 비서실장을 호출하여 당장 서연화의 신변 보호를 최고 등급으로 격상하고 그녀의 존재를 비밀에 붙이도록 지시했다. 또한 최고의 디자이너와 스타일리스트 팀을 불러 그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변신시킬 준비를 하라고 명령했다. 연화는 침대에 앉아 태준의 일사불란한 지위를 지켜보며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실감했다. 창밖의 비는 그쳤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욱 거세고 뜨거운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다. 그것은 슬픔의 폭풍우가 아닌 세상을 향한 그리고 박민석을 향한 거대한 분노의 불길이었다. 태준은 연화가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명을 낮추고 방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그녀를 향해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이제 아무 걱정 말고 푹 쉬라며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문이 닫히고 홀로 남은 연화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태준의 따뜻한 온기를 되새겼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기로 결심하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이제 그녀는 약해 빠진 피해자가 아니라 아이를 지키기 위해 악마와도 손을 잡을 수 있는 강인한 어머니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복도에 나온 태준의 얼굴에서는 방금 전의 부드러움이 완전히 사라지고 차가운 분노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고 신호가 연결되자마자 낮고 섬뜩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다. 박민석이 진행 중인 모든 프로젝트를 조사하고 그의 자금줄을 서서히 조일 준비를 하라는 내용이었다. 태준은 복도 끝 창문을 통해 멀리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응시하며 중얼거렸다. 박민석, 네가 감히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렸어. 내 여자를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마. 그의 눈동자는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번뜩였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서연화의 몸과 마음은 강태준의 세심한 보살핌 아래 빠르게 회복되어 가고 있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창백했던 얼굴에 점차 생기가 돌아오는 것을 확인했고 뱃속의 아이도 안정을 되찾아 더 이상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다. 태준은 그녀에게 최고급 유기농 식단과 산전 마사지를 제공하며 그녀가 오직 건강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완벽한 환경을 조성해 주었다. 연화는 이 호화로운 감옥 아닌 감옥에서 지내며 지난 5년간 자신을 갉아먹었던 가난과 헌신의 굴레를 조금씩 벗어던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버림받은 여인의 허망함이 아닌 아이를 지키겠다는 어미의 강인한 의지로 채워지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태준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는 연화에게 다가와 이제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알렸다. 그의 신호와 함께 현관문이 열리고 유명 뷰티 살롱의 원장과 스타일리스트 팀이 줄지어 들어와 거실을 가득 메웠다. 그들은 태준의 지시를 받고 연화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바꾸기 위해 찾아온 최고의 전문가 집단이었다. 연화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결심을 굳히고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맡기며 거울 속의 초라한 자신과 작별할 준비를 마쳤다. 가위질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질 때마다 그녀는 박민석을 향한 미련과 슬픔도 함께 잘라내고 있었다. 긴 머리가 단정하고 세련된 단발로 잘려나가고 칙칙했던 피부톤이 화사하게 정돈되자 거울 속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앉아 있었다. 수수한 셔츠와 낡은 청바지 대신 몸에 딱 맞는 고급스러운 실크 원피스와 명품 주얼리가 그녀의 몸을 휘감았다. 스타일리스트들은 그녀의 숨겨져 있던 우아함과 기품을 완벽하게 끌어내며 감탄을 금치 못했고 태준 역시 달라진 그녀의 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것은 단순한 외모의 변화가 아니라 그녀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당당함과 카리스마가 겉으로 표출되는 순간이었다. 연화는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며 이제는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을 힘을 가질 자격이 있음을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외적인 변신이 끝난 후 태준은 연화에게 상류사회의 예법과 KH그룹의 안주인으로서 갖춰야 할 지식들을 직접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를 서재로 데려가 방대한 양의 기업 자료와 인물 관계도를 보여주며 냉혹한 비즈니스 세계의 생리를 설명해 주었다. 놀랍게도 연화는 태준의 설명을 스펀지처럼 빠르게 흡수하며 예리한 질문을 던져 그를 놀라게 만들었다. 그녀는 과거 박민석의 뒷바라지를 하며 틈틈이 경영학 서적을 읽고 그의 사업 계획서를 검토해 주었던 숨은 실력자였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재능은 단지 남편의 그늘에 가려 빛을 보지 못했을 뿐이었고 태준은 그녀가 원석임을 확신하며 미소를 지었다. 태준과의 수업이 거듭될수록 두 사람 사이에는 단순한 계약 관계를 넘어서는 깊은 신뢰와 유대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태준은 늦은 밤까지 공부하는 연화를 위해 따뜻한 우유를 데워다 주고 태교 동화책을 읽어주는 등 아이 아빠로서의 역할에도 최선을 다했다. 연화는 처음에는 그의 호의가 부담스러웠지만 점차 그의 진심 어린 행동에 마음의 문을 열고 그에게 의지하게 되었다. 특히 태준이 아이의 초음파 사진을 보며 짓는 행복한 미소는 그녀에게 잊고 있었던 가족의 따뜻함을 다시금 느끼게 해주었다.
그녀는 태준이야말로 아이에게 필요한 진정한 아버지의 모습을 갖춘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감사함을 느꼈다. 대망의 약혼 발표 기자회견 날이 밝아오자 KH그룹 본사 대강당은 수많은 취재진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강태준이 갑작스럽게 결혼을 발표한다는 소식은 재계를 뒤흔드는 특종이었기에 모든 언론의 이목이 집중된 상태였다. 대기실에 앉아있는 연화의 손은 긴장으로 인해 차갑게 식어 있었고 심장은 터질 듯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과연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실수하지 않고 완벽하게 연기할 수 있을지 두려움이 앞섰다. 그때 태준이 다가와 그녀의 차가운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며 걱정하지 말라고 부드럽게 속삭였다. 태준은 연화의 약지에 알이 굵은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워주며 이 반지가 당신을 지켜주는 방패가 될 것이라고 용기를 주었다. 그는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내가 언제나 당신의 곁에서 모든 비바람을 막아줄 것이라고 맹세했다. 그의 확신에 찬 눈빛과 따뜻한 천은 연화의 불안감을 순식간에 잠재우고 그 자리에 차가운 이성을 채워 넣었다. 연화는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고 거울을 보며 마지막으로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이제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그녀는 박민석에게 버림받은 비참한 여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최고 재벌가의 사모님이 되는 것이었다. 기자회견장의 거대한 문이 열리고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지자 눈부신 빛이 두 사람을 집어삼킬 듯이 쏟아졌다. 태준은 연화의 허리를 단단히 감싸 안고 당당한 발걸음으로 단상 위로 걸어 올라갔고 좌중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베일에 쌓여있던 강태준의 예비 신부가 모습을 드러내자 기자들은 그녀의 눈부신 미모와 우아한 자태에 압도되어 잠시 셔터를 누르는 것조차 잊을 정도였다. 연화는 눈을 들어 정면을 응시했고 그곳에는 그녀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세상이 그녀를 우러러보고 있었다. 그녀는 떨지 않고 고고한 자태를 유지하며 태준의 옆에 섰다. 태준은 마이크를 잡고 침착하면서도 힘있는 목소리로 서연화가 자신의 유일한 사랑이자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그는 그녀와의 만남이 운명적이었으며 그녀야말로 KH그룹의 안주인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여성이라고 치켜세웠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태준은 능숙하게 대처하며 연화에 대한 구체적인 신상 정보는 사생활 보호라는 명목으로 철저히 차단했다. 이는 아직 박민석이 그녀의 정체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려는 치밀한 계산이 깔린 전략이었다. 연화는 태준의 보호 아래 미소 띤 얼굴로 카메라를 향해 가볍게 목례를 했다. 그 시각 박민석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TV를 통해 생중계되는 기자회견을 지켜보다가 들고 있던 커피잔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화면 속에 비친 화려하고 고귀한 여성은 분명 자신이 며칠 전 비오는 밤거리에 내다버린 서연화와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저 여자가 그 구질구질한 서연화일 리가 없다고 애써 부정하려 했다. 천박한 고아 출신인 전처가 대한민국 상위 1%의 재벌과 결혼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화면 속의 여자가 짓는 묘한 미소가 마치 자신을 조롱하는 것 같아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기자회견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대기실로 돌아온 연화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태준이 재빨리 그녀를 부축해 주었다. 태준은 땀에 젖은 그녀의 이마를 닦아주며 오늘 당신은 누구보다 완벽했고 아름다웠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연화는 태준의 품에 안겨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자신이 해냈다는 사실에 벅찬 감동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쇼가 아니라 박민석을 향해 날리는 첫 번째 선전포고이자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녀는 태준의 어깨너머로 창밖을 바라보며 이제부터 시작될 진짜 싸움을 준비했다. 태준은 연화를 소파에 앉히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차례라고 말하며 비서실장이 가져온 서류 봉투를 건네주었다. 그 봉투 안에는
박민석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도시 개발 사업의 기밀 자료와 그가 횡령한 자금의 흐름이 담긴 증거들이 들어있었다. 연화는 자료를 훑어보며 박민석이 얼마나 허술하고 탐욕스러운지 간파했고 그의 약점을 정확히 찌를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다. 그녀는 박민석의 이중장부를 관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그가 가장 아끼는 유령 회사를 공격하여 자금줄을 끊어버리자고 말했다. 태주는 그녀의 냉철한 분석과 대담한 제안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박민석을 무너뜨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며 밤이 깊도록 전략 회의를 이어갔다. 연화는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태준과 대등한 위치에서 작전을 지휘하는 파트너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태준은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사랑스러움과 동시에 든든함을 느꼈고 그녀와 함께라면 어떤 적도 두렵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다. 그들은 박민석이 가장 행복해하는 순간에 가장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뜨리기로 합의했다. 그것이 그가 연화에게 저지른 죄에 대한 가장 합당한 처벌이 될 것이었다. 며칠 후 태주는 연화를 데리고 대한민국 상류층만이 참석할 수 있는 자선 경매 행사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그곳은 박민석이 자신의 새로운 약혼녀와 함께 참석하여 사격의 데뷔를 노리고 있는 장소이기도 했다. 태주는 그곳에서 연화의 정체를 박민석에게 공개하고 그에게 잊지 못할 충격과 공포를 선사할 계획이었다. 연화는 두려움 대신 기대감에 찬 눈빛으로 태준을 바라보며 준비는 끝났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이제 사냥감을 노리는 사냥꾼이 되어 박민석의 숨통을 조여갈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였다. 행사 당일 연화는 붉은색 벨벳 드레스를 입고 화려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착용한 채 거울 앞에 섰다. 붉은색은 복수를 상징하는 색이자 그녀의 불타오르는 의지를 대변하는 색이기도 했다. 태주는 턱시도를 차려입고 그녀의 뒤에 서서 거울을 통해 그녀와 눈을 맞추며 오늘 밤의 주인공은 당신이라고 속삭였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결전의 장소로 향하는 리무진에 올랐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마치 전쟁터로 향하는 전사들을 배웅하는 듯 비장하게 느껴졌다. KH그룹의 최고급 리무진이 행사장 입구에 도착하자 레드카펫 위로 수많은 카메라와 인파가 몰려들었다. 차 문이 열리고 강태준이 먼저 내려 손을 내밀자 연화는 우아하게 그 손을 잡고 차에서 내렸다. 그녀의 등장과 함께 주변의 공기가 일순간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고 이내 감탄사와 플래시 세례가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연화는 고개를 꼿꼿이 들고 도도한 표정으로 레드카펫을 걸으며 행사장 안으로 들어섰다. 저 멀리 로비 중앙에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웃고 있는 박민석의 뒷모습이 그녀의 시야에 들어왔다. 연화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고 그녀는 태준의 팔짱을 낀 채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박민석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박민석은 등 뒤에서 느껴지는 심상치 않은 기운에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고 태준과 팔짱을 끼고 있는 여자를 발견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라 얼어붙고 말았다. 죽은 줄 알았던 혹은 시궁창에 처박혀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전처가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모습으로 자신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서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박민석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고 연화는 그 모습을 즐기듯 여유로운 눈빛으로 그를 마주보았다. 복수의 칼날이 드디어 박민석의 심장을 겨누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쏟아내는 수천 개의 빗줄기가 호텔 대연회장을 가득 메운 최상류층 인사들의 보석들을 비추며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다.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거물들과 유명 연예인들이 한자리에 모인 자선경매 행사장에는 최고급 와인 향기와 은은한 클래식 선율이 흐르고 있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탐색전을 벌이거나 자신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고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계급과 서열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 화려한 사교회장은 겉으로는 우아하고 평화로워 보였지만
실상은 서로의 약점을 노리고 기회를 엿보는 냉혹한 전쟁터나 다름없었다. 연회장 입구 쪽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지며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쏠리기 시작했는데 그 중심에는 강태준과 서연화가 서 있었다. 칠흑 같은 턱시도를 입은 태준의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핏빛처럼 강렬한 레드벨벳 드레스를 입은 연화의 고혹적인 자태는 보는 이들의 숨을 멎게 만들었다. 연화의 목에서 영롱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그녀의 우아한 목선을 더욱 돋보이게 했고 그녀의 당당한 눈빛은 좌중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사람들은 KH그룹의 젊은 총수가 선택한 여인이 누구인지에 대해 수근거리며 그녀의 아름다움에 경탄을 금치 못했다. 박민석은 연회장 중앙 테이블에서 재벌가 딸이자 자신의 새로운 약혼 여인 최유라와 함께 샴페인을 마시며 한창 허세를 부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에게 쏠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며 이번 결혼을 통해 자신의 입지가 얼마나 탄탄해졌는지를 과시하고 싶어 안달이 난 상태였다. 하지만 입구 쪽의 소란에 고개를 돌린 순간 그의 손에 들려있던 샴페인 잔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동공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확장되었다. 강태준의 팔짱을 끼고 우아하게 걸어오는 저 여자는 분명 며칠 전 자신이 쓰레기처럼 내다버린 전처 서연화와 너무나도 똑같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민석은 자신의 눈을 비비며 헛것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애써 부정하려 했지만 그녀가 가까워질수록 그 확신은 공포로 바뀌어갔다. 빗물에 젖어 초라하게 떨던 그 여자가 어떻게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강태준의 파트너가 되어 나타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의 얼굴은 분명 서연화였지만 분위기와 표정은 자신이 알던 순종적이고 촌스러운 여자가 아닌 고귀한 여왕의 모습 그 자체였다. 민석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고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치며 불길한 경고음을 울려대고 있었다. 옆에 있던 최유라는 민석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지자 의아한 듯 그를 툭 치며 저 여자랑 아는 사이냐고 날카롭게 물었다. 유라는 강태준의 파트너에게 쏠리는 사람들의 관심과 찬사의 질투심을 느끼며 민석의 반응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민석은 당황하며 황급히 고개를 저었고 단순히 닮은 사람일 뿐이라며 얼버무렸지만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다. 그는 속으로 제발 저 여자가 서연화가 아니기를 혹은 자신을 모른 척하고 지나가 주기를 간절히 빌며 시선을 피하려 애썼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하게도 그를 구석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태준은 연화의 허리를 감싼 손에 힘을 주며 그녀에게 안심하라는 신호를 보냈고 곧장 박민석과 최유라가 있는 테이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연화는 태준의 리드에 맞춰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박민석을 향해 서늘하고도 매혹적인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나 미련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사냥감을 앞에 둔 포식자의 여유만이 가득 차 있었다. 사람들이 길을 터주며 두 사람을 맞이했고 마침내 그들은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박민석의 바로 코앞에 멈춰 섰다. 태준은 정중하면서도 위압적인 태도로 테이블에 앉아있던 재계 원로들에게 인사를 건넨 뒤 시선을 박민석에게로 옮겼다. 그는 마치 박민석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하며 옆에 있는 연화를 자신의 약혼녀라고 공식적으로 소개했다. 서연화라는 이름이 태준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박민석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하얗게 질려버렸고 다리에는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주변 사람들은 태준의 약혼녀가 서연화라는 사실에 축하의 박수를 보냈지만 민석의 귀에는 그 소리가 마치 사형 선고처럼 들려왔다. 연화는 우아하게 손을 내밀며 박민석에게 인사를 청했는데 그 손짓 하나하나에 기품이 흘러넘쳐 민석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처음 뵙겠다며 박 대표님의 명성은 익히 들어 알고 있다고 능청스럽게 말하며 그를 철저히 모르는 사람 취급했다.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맞잡을 수밖에 없었고
그녀의 손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온기에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듯한 전율을 느꼈다. 분명히 내 아내였던 여자가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대하며 비즈니스적인 미소를 짓고 있는 이 상황은 그에게는 악몽보다 더한 현실이었다. 최유라는 민석이 넋을 놓고 있자 기분이 상해 연화를 향해 공격적인 질문을 던지며 분위기를 주도하려 들었다. 그녀는 연화에게 어느 집안의 딸인지 그리고 유학은 어디서 했는지 꼬치꼬치 캐물으며 그녀의 출신 성분을 깎아내리려 했다. 유라의 무례한 태도에 주변 사람들의 눈살이 찌푸려졌지만 연화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여유로운 미소로 응수했다. 그녀는 태준에게 배운 대로 자신의 배경을 모호하게 감추면서도 유라의 천박한 호기심을 우아하게 지적하며 그녀를 한 방 먹였다. 연화는 유라의 드레스를 칭찬하는 척하며 그것이 지난 시즌의 컬렉션임을 은근슬쩍 언급해 그녀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패션에 민감한 유라에게 있어 철 지나간 옷을 입었다는 지적은 공개적인 망신이나 다름없었고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다. 연화는 이어 예술과 인문학에 대한 깊이 있는 견해를 피력하며 대화의 수준을 유라가 따라올 수 없는 영역으로 끌어올렸다. 유라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고 연화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통쾌함을 느꼈다. 태준은 연화의 활약을 흐뭇하게 지켜보다가 박민석을 향해 요즘 추진 중인 신도시 사업은 잘 되어가냐고 기습적인 질문을 던졌다. 민석은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하며 횡설수설했고 태준은 그의 답변에서 허점을 찾아내 날카롭게 지적하며 그를 압박했다. 태준의 전문적이고 예리한 분석 앞에서 민석의 얄팍한 지식과 허세는 금세 바닥을 드러냈고 주변의 VIP들은 민석을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민석은 자신이 이 자리에서 철저하게 고립되고 조롱당하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껴야 했다. 경매 행사가 시작된다는 사회자의 안내 방송이 나오자 사람들은 지정된 좌석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며 숨막히는 대치 상황은 일단락되었다. 태준은 연화의 손을 잡고 가장 앞줄의 VIP석으로 이동했고 민석과 유라는 그보다 훨씬 뒤쪽의 일반석으로 밀려났다. 민석은 앞자리에 앉아있는 연화의 우아한 뒷모습을 노려보며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술을 영업 후 들이켰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서연화의 복수라는 것을 직감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방법은 없었다. 경매가 중반으로 접어들고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무렵 사회자는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19세기 프랑스 왕실의 다이아몬드 브로치를 소개했다. 유라는 그 브로치를 보자마자 눈을 반짝이며 민석에게 반드시 저것을 낙찰받아 달라고 졸라댔다. 민석은 아까의 망신을 만회하고 유라의 환심을 사기 위해 무리해서라도 브로치를 손에 넣기로 결심했다. 경매가 시작되자마자 민석은 높은 금액을 부르며 기선을 제압하려 했고 몇몇 경쟁자들이 혀를 내두르며 포기했다. 그때 태준이 조용히 번호판을 들어 올리며 민석이 부른 금액의 2배를 제시해 장내를 술렁이게 만들었다. 민석은 태준이 자신을 방해하려 한다는 것을 깨닫고 오기가 발동하여 더 높은 금액을 불렀다.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자존심 싸움이 시작되자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사람들은 흥미진진하게 이 대결을 지켜보았다. 연화는 태준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고 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계속해서 가격을 올렸다. 민석은 이성을 잃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금액을 외쳤고 순간 태준은 더 이상 번호판을 들지 않고 경매를 포기했다. 사회자는 낙찰을 선언했고 민석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환호성을 질렀지만 곧 엄청난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현실을 깨닫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것은 사실 가품 논란이 있어 가치가 불안정한 물건이었고 태준과 연화는 이를 알고 민석에게 바가지를 씌우기 위해 일부러 경쟁을 유도한 것이었다. 민석은 자신이 또다시 그들의 함정에 빠졌음을 깨닫고 절망했다. 경매가 끝나고
퇴장하는 길에 연화는 민석에게 다가가 축하한다는 말을 건네며 그의 속을 뒤집어 놓았다. 그녀는 그 브로치가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는 데는 비싸지만 훌륭한 도구가 될 것이라며 비꼬았고, 유라는 그 뜻도 모른 채 좋아라 하며 민석을 재촉했다. 민석은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속은 이미 타들어가고 있었고 당장 융통할 현금이 부족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태주는 민석의 어깨를 툭 치며 결제는 확실하게 하는 게 좋을 거라고 경고한 뒤 연화를 데리고 유유히 사라졌다. 호텔 로비로 나온 태준과 연화는 서로를 바라보며 승리의 미소를 교환했고 오늘 밤의 작전이 완벽하게 성공했음을 자축했다. 연화는 처음으로 박민석을 정면에서 짓밟아준 쾌감에 전율하며 이제 더 이상 그가 두렵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 태주는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하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더 큰 고통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두 사람은 준비된 리무진에 올라타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그들의 뒤에는 패배감에 젖은 박민석만이 덩그러니 남겨졌다. 주차장에 홀로 남은 민석은 핸들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짐승 같은 울부짖음을 토해냈지만 돌아오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뿐이었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서연화와 강태준의 관계를 낱낱이 조사하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깊게 배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음을 직감했고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 싸움은 이미 승패가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그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밤하늘에는 화려한 불꽃놀이가 터지며 축제의 끝을 알리고 있었지만 박민석의 인생에는 어둡고 긴 터널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는 차가운 차 안에서 몸을 떨며 서연화의 차가운 눈빛을 떠올렸고 그것이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올가미가 될 것임을 예감했다. 복수의 서막은 올랐고 이제 남은 것은 처절한 파멸의 춤판뿐이었다. 연화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심판자로서 그의 앞에 섰고 민석은 자신이 만든 지옥불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박민석의 사무실은 자욱한 담배 연기와 바닥에 뒹구는 서류 뭉치들로 인해 마치 폭격을 맞은 전쟁터처럼 어수선했다. 그는 지난 경매 행사에서의 굴욕적인 패배 이후 극심한 불면증에 시달리며 신경이 날카로울 대로 날카로워져 있었다. 그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서연화의 뒷조사를 지시했던 심부름센터 직원에게 고함을 질러댔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그녀의 과거가 너무나 깨끗하게 세탁되어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다는 말뿐이었다. KH그룹의 정보력은 민석이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철저하게 연화의 과거를 지우고 새로운 신분을 완벽하게 구축해놓은 상태였다. 민석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전화기를 벽에 집어던지며 짐승처럼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 비열하고 더러운 방법을 동원해 연화를 흠집내기로 작정했다. 그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연예부 기자를 은밀히 불러내어 강태준의 약혼녀가 사실은 이혼녀이며 뱃속의 아이도 강태준의 핏줄이 아닐 수 있다는 악성 루머를 퍼뜨리라고 사주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도 일단 기사화가 되면 대중들은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물어뜯을 것이고 그것이 KH그룹의 이미지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얄팍한 계산이었다. 민석은 자신의 몰락을 막기 위해 한때 사랑했던 여자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끔찍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민석의 이러한 움직임은 이미 강태준과 서연화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는 꼴이나 다름없었다. KH그룹의 홍보팀은 루머가 퍼지기도 전에 기자를 매수하여 민석의 사주 내용을 녹취했고 이를 역이용할 계획을 세웠다. 태주는 민석의 비열함에 치를 떨며 당장 그를 법적으로 처단하려 했지만 연화는 고개를 저으므에쯤어 더 잔인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그를 파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민석이 현재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새로운 투자처를 찾지 못해 안달이 나 있다는 점을 이용해 그가 스스로 모든 재산을 털어 넣게 만들
거대한 미끼를 던지자고 제안했다. 연화가 설계한 함정은 정부가 주도하는 대규모 스마트시티 개발 사업에 KH그룹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한다는 극비 정보를 민석에게 흘리는 것이었다. 물론 그 정보의 핵심은 KH그룹이 독점하려는 알짜배기 하청 사업권을 민석이 가로챌 수 있다는 착각을 심어주는 데 있었다. 연화는 민석이 의심이 많지만 욕심 앞에서는 맹목적으로 변한다는 성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아주 정교하게 조작된 사업 계획서를 준비했다. 그녀는 민석의 측근 중 도박빚에 시달리는 이사를 포섭하여 이 정보를 마치 목숨을 걸고 빼낸 기밀인 것처럼 민석에게 전달하도록 만들었다. 민석은 이사가 떨리는 손으로 건넨 극비 문서를 받아들고 내용을 훑어내려가며 심장이 터질 듯한 흥분을 느꼈다. 문서에는 K시그룹이 비밀리에 추진 중인 수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막대한 예상 수익률이 적혀 있었다. 그는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자신에게 준 마지막 기회이자 강태준을 밟고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라고 확신했다. 민석은 이 사업권만 따낸다면 경매장에서의 수모를 갚는 것은 물론이고 장인에게도 능력을 인정받아 그룹 승계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는 달콤한 환상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당장 막대한 계약금과 로비 자금이 필요했고 이는 현재 민석의 가용자금을 훨씬 뛰어넘는 액수였다.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눈앞에 놓인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놓칠 수 없다는 욕망에 사로잡혀 위험한 도박을 감행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고 자신이 보유한 주식과 부동산을 담보로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이 모든 과정이 나중에 발각되면 감옥행을 피할 수 없는 중범죄였지만 그는 성공만 하면 모든 것을 덮을 수 있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스스로의 눈을 가렸다. 민석이 자금을 모으는 동안 연화는 우연을 가장하여 그가 자주 가는 고급 멤버십 클럽의 모습을 드러내어 그의 조바심을 부채질했다. 그녀는 태준과 통화하는 척하며 이번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는 보안이 생명이니 절대 외부로 정보가 새어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고 큰 소리로 말했다. 근처 테이블에서 귀를 쫑긋 세우고 있던 민석은 그녀의 통화 내용을 듣고 자신이 입수한 정보가 진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쾌재를 불렀다. 연화는 민석이 미끼를 완전히 물었음을 직감하고 전화를 끊으며 싸늘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고 민석은 그물에 걸린 물고기 신세였다. 며칠 뒤 민석은 연화가 심어놓은 브로커를 만나 비밀리에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만남을 가졌다. 브로커는 KJ그룹 내부 관계자를 사칭하며 민석에게 이번 기회는 특별히 당신에게만 주는 것이니 입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민석은 브로커의 거만함에 기분이 상했지만 을의 입장에서 비굴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준비해온 거액의 수표와 서류들을 건넸다. 도장은 찍혔고 민석의 전 재산과 회사의 운명이 걸린 돈은 순식간에 페이퍼 컴퍼니의 계좌로 빨려 들어갔다. 그는 계약서를 품에 안고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희열을 느끼며 미친 듯이 웃어댔다. 그 시각 강태준과 서연화는 본사 사무실의 대형 모니터를 통해 민석의 자금이 입금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태준은 민석이 보낸 돈이 입금되자마자 즉시 해외의 여러 계좌로 분산 이체시켜 추적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 돈은 나중에 민석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사회에 환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었지만 민석은 자신의 돈이 공중분해되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다. 연화는 화면 속의 숫자들이 바뀌는 것을 보며 복수의 칼날이 드디어 박민석의 목을 쳤음을 실감했다. 민석은 계약 체결을 자축하기 위해 최유라와 함께 최고급 레스토랑을 찾아가 비싼 와인을 주문하며 허세를 부렸다. 그는 유라에게 조만간 자신이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들 큰 사업을 터뜨릴 것이라며 이제 강태준 따위는 자신의 발밑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큰소리쳤다.
유라는 민석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 반색하며 그에게 아낌없는 애교를 부렸지만 민석의 머릿속에는 오직 돈과 성공에 대한 탐욕만이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발밑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벼랑 끝에서 춤을 추고 있는 꼴이었다. 다음 날부터 민석은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브로커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전화기는 꺼져 있었고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착오라고 생각하며 애써 불안감을 억눌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초조함은 공포로 바뀌어갔다. 그는 직접 KH그룹 본사를 찾아가 담당자를 만나려 했지만 문전박대를 당했고 그제야 자신이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고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며 그의 숨통을 조여왔다. 절망에 빠진 민석이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증권계는 박민석이 투자한 프로젝트가 실체 없는 유령 사업이라는 소문이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다. 찌라시에는 박민석이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여 사기를 당했다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담겨 있어 주주들과 이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민석의 회사 주가는 곤두박질쳤고 채권자들은 때로 몰려와 빚 독촉을 시작하며 그의 숨통을 끊어놓으려 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성공을 확신했던 그의 제국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민석의 장인인 대기업 회장은 사위의 어리석은 투자와 횡령 소식을 듣고 격노하여 파혼을 통보하고 모든 지원을 끊어버렸다. 최유라 역시 민석이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매몰차게 그를 떠나버렸고 민석은 하루아침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고 말았다. 그는 텅 빈 사무실에 홀로 앉아 술병을 기울이며 서연화의 이름을 저주하듯 되뇌었지만 이미 늦은 후회였다. 그가 가진 것은 빚더미와 곧 닥쳐올 구속영장, 그리고 처절한 고독뿐이었다. 연화는 태준의 집무실에서 민석이 몰락해가는 과정을 보고받으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자신을 버리고 죽음으로 내몰았던 남자가 파멸하는 모습을 보며 통쾌함을 느낄 줄 알았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씁쓸함과 허무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한때 사랑했던 사람의 비참한 말로를 지켜보는 연민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더덥고 추악한지를 확인한 데서 오는 서글픔이었다. 태주는 말없이 연화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녀가 흔들리지 않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태주는 연화에게 이제 마지막 단계만이 남았다고 말하며 민석이 찾아올 것에 대비해 경호 인력을 강화했다.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했으니 민석이 이성을 잃고 연화에게 해코지를 할 가능성이 충분했기 때문이었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은 두렵지 않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 없는 민석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한 참회를 받아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깊어져 있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어느 밤 만취한 박민석이 태준의 저택 앞으로 비틀거리며 나타났다. 그는 빗속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서연화를 나오라고 난동을 부렸고 그의 몰골은 예전에 말끔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노숙자나 다름없는 행색이었다. 경호원들이 그를 제지하려 하자 민석은 깨진 술병을 휘두르며 저항했고 저택 앞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모니터로 이 상황을 지켜보던 태주는 미간을 찌푸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연화가 그의 팔을 잡으며 자신이 직접 나가겠다고 말했다. 태주는 위험하다며 만류했지만 연화는 이것은 자신이 끝내야 할 싸움이라며 단호한 의지를 보였다. 그녀는 태준의 손을 잡고 우산을 쓴 채 현관문 밖으로 걸어 나갔다. 빗줄기 사이로 보이는 민석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고 연화는 그를 내려다보며 차가운 눈빛을 보냈다. 민석은 연화를 보자마자 미친 듯이 웃으며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악을 썼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두려움과 후회가 더 짙게 배어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히며 마지막 대결에 막이 올랐다.
차가운 빗줄기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강태준의 저택 정문 앞에는 비참한 몰골에 박민석이 무릎을 꿇은 채 절규하고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최고급 정장을 입고 거만하게 굴던 그는 이제 술과 빗물에 젖어 악취를 풍기는 노숙자와 다를 바 없는 처량한 신세가 되어 있었다. 그는 눈앞에 서 있는 서연화를 올려다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고 붉게 충혈된 눈동자에는 분노와 원망 그리고 깊은 절망이 뒤섞여 일렁이고 있었다. 연화는 경호원의 우산을 받으며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는데 그녀의 표정은 마치 더러운 벌레를 보는 듯 단 경멸로 가득 차 있어 민석의 가슴을 후벼 팠다. 민석은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연화를 가리키며 네가 감히 나를 함정에 빠뜨리고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렸냐고 악을 썼다. 그는 자신의 탐욕과 어리석음이 자초한 결과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 채 모든 책임을 연화에게 돌리며 억지를 부리고 있었다. 너만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쯤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세상을 호령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입에 담지 못할 저주를 퍼부어댔다. 하지만 그의 고함 소리는 거센 빗소리에 묻혀 공허하게 흩어질 뿐이었고 연화는 미동도 하지 않은 채 그의 발악을 조용히 지켜만 보고 있었다. 연화는 천천히 입을 열어 네가 나를 버리고 뱃속의 아이까지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날 밤을 기억하냐고 나지막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비바람을 뚫고 민석의 귓가에 선명하게 박혔고 그는 순간 말문이 막혀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연화는 네가 선택한 그 욕망의 길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지옥이라며 이것은 내가 준 벌이 아니라 네가 스스로 불러들인 재앙이라고 일갈했다. 그녀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기운에 민석은 압도되어 뒷걸음질 쳤고 등 뒤에 흐르는 식은땀을 느꼈다. 궁지에 몰린 민석은 비굴하게 태도를 바꾸어 바닥을 기어가며 연화의 다리를 붙잡으려 시도했다. 그는 그래도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얼만데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뱃속의 아이를 봐서라도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아이의 친부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아이에게 전과자 아버지를 만들어줄 셈이냐고 협박 섞인 호소를 늘어놓았다. 방금 전까지 저주를 퍼붓던 입으로 뻔뻔하게 부정을 들먹이는 그의 이중적인 모습은 인간이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그 순간 연화의 뒤에 서 있던 태준이 거칠게 앞으로 나서며 민석의 손을 구둣발로 짓밟아 버렸고 민석은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다. 태준은 싸늘한 눈빛으로 민석을 내려다보며 내 아내와 아이에게 더러운 손을 대지 말라고 경고했다. 너는 이미 그날 밤 빗속에 처자식을 버린 순간 아버지로서의 자격을 영원히 상실했다며 아이의 아버지는 오직 나 강태준뿐이라고 단호하게 선언했다. 태준의 압도적인 위압감 앞에서 민석은 감히 대꾸조차 하지 못한 채 바닥에 웅크려 벌벌 떨 수밖에 없었다. 멀리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경찰차와 검찰 수사관들의 차량이 저택 앞을 가득 메웠다. 태준이 미리 손을 써둔 덕분에 횡령과 사기 그리고 주가 조작 혐의로 박민석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차에서 내린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민석의 양팔을 거칠게 결박했고 그는 놓으라고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남성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지는 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날카롭게 울려 퍼지며 그의 완전한 패배를 알렸다. 민석이 연행되는 과정에서 어디선가 나타난 수많은 취재진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그에게 달려들었다. KH그룹의 법무팀이 언론에 정보를 흘려 그의 몰락을 생중계하도록 조치해둔 덕분에 민석의 추한 몰골은 전국으로 실시간 송출되고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꿈꾸던 그는 이제 범죄자로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 카메라 앞에 서게 되었다. 민석은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가리려 애썼지만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를 피할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연화는 빗물과 눈물로 범벅이 되어 끌려가는 민석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묵직한 돌덩이가 내려가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복수에 성공했다는 쾌감이 아니라 지난 과거의 악몽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안도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지하거나 휘둘리는 약한 존재가 아니었으며 자신의 힘으로 자신과 아이를 지켜낸 승리자였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슬픔이 아닌 지난날의 자신을 떠나보내는 작별의 인사였다. 경찰차가 떠나고 소란이 잦아들자 태주는 연화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부드럽게 속삭였다. 그는 차갑게 식은 그녀의 손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 따뜻하게 녹여주며 집으로 들어가자고 이끌었다. 연화는 고개를 들어 태준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 속에 담긴 변함없는 사랑과 신뢰를 확인하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비바람은 여전히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지만 태준의 품 안에 있는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평온했다. 다음날 아침 뉴스는 박민석의 구속 소식과 그의 회사가 저지른 비리들로 도배가 되었고 여론은 그를 향해 맹비난을 퍼부었다. 민석을 믿고 돈을 빌려줬던 사채업자들과 투자자들은 그가 빈털털이라는 사실을 알고 감옥에 있는 그를 찾아가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심지어 그와 약혼했던 최유라 집안에서도 공식적으로 파혼을 선언하고 그를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민석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그는 차가운 유치장 바닥에 앉아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었음을 뼈저리게 실감하며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 민석에 대한 수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태준과 연화가 제출한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하여 그가 빠져나갈 구멍은 전혀 없었다. 검찰 조사실에 앉아있는 민석은 초췌해진 얼굴로 변호사를 찾았지만 돈이 없는 그를 변호해주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국선 변호사조차 그의 악질적인 범죄 행각에 고개를 저을 정도로 그는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리고 권력과 돈이 사라진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하찮은지 뼈저리게 느껴야 했다. 며칠 후 연화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기 위해 구치소 접견실을 찾았고 투명한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수의를 입은 민석과 마주 앉았다. 민석은 연화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리며 제발 합의해달라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비굴하게 매달렸다. 하지만 연화는 차가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며 나는 너를 용서할 자격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녀는 법의 심판을 달게 받고 평생 속죄하며 사는 것이 네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냉정하게 충고했다. 연화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아이는 강태준의 아이로 키울 것이며 네가 아이의 아버지라는 사실은 영원히 비밀로 묻힐 것이라고 통보했다. 민석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유리를 두드리며 가지 말라고 소리쳤지만 연화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접견실을 나갔다. 닫히는 철문 소리와 함께 민석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고 그것이 그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연화는 구치소 복도를 걸어 나오며 비로소 박민석이라는 존재를 자신의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렸다. 구치소 정문을 나서자 따사로운 햇살이 연화의 얼굴을 비추었고 저만치서 태준이 차에 기대어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태준은 그녀가 나오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고 연화는 그를 향해 가벼운 발걸음으로 다가갔다. 어둠의 터널을 지나온 그녀에게 이제 밝은 빛만이 가득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배에 손을 얹고 아이에게 속삭였다. 이제 우리 진짜 행복해지자고 아가야.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아름다운 미소가 번졌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태준은 연화에게 KAC그룹이 주최하는 자선재단의 이사장직을 맡아달라고 제안했다. 그는 당신이 겪은 아픔을 통해 세상의 약자들을 돕는 일을 한다면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연화는 태준의 제안에 감동하며 자신처럼 힘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수락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새로운 꿈을 꾸며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복수는 끝났고 이제는 진정한 사랑과 치유의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민석에 대한 재판이 열렸고 법원은 그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하며 사회로부터 그를 격리시켰다. 판사의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방청석에 앉아있던 피해자들은 환호했고 민석은 고개를 떨군 채 끌려나갔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연화는 태준의 서재에서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길고 길었던 싸움의 종지부를 찍었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악인은 대가를 치렀으며 그녀의 삶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과거의 상처를 딛고 더 높이 날아오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계절이 2번 바뀌어 어느덧 거리는 붉게 물든 단풍으로 가득 찼고 서연화의 배는 만삭이 되어 남산만큼 불러와 있었다. 그녀는 이제 KT의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소외된 이웃들, 특히 미혼모와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돕는 사업을 진두지휘하며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인물로 거듭났다. 과거의 아픔은 그녀를 더욱 단단하고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고 그녀의 연설은 상처 입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되었다. 사무실 창가에 서서 분주한 도심을 내려다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망설임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확신과 평온함만이 깃들어 있었다. 태주는 회의 중에도 쉬는 시간마다 전화를 걸어 연화의 컨디션을 체크할 정도로 극성스러운 예비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어 비서실 직원들을 혀를 내두르게 만들었다. 그는 연화가 조금이라도 힘들어하는 기색을 보이면 만사를 제쳐두고 달려올 기세였기에 연화는 오히려 그를 안심시키느라 진땀을 빼야 했다. 태주는 매일 밤 퇴근길에 아기 용품을 하나씩 사들고 들어와 아이 방을 꾸미는 것을 인생의 가장 큰 낙으로 삼고 있었다. 냉철한 카리스마로 재계를 호령하던 강태준 회장이 앙증맞은 아기 신발을 들고 행복해하는 모습은 오직 연화만이 볼 수 있는 특별하고 사랑스러운 광경이었다. 그러던 어느 평온한 저녁 식사 도중 연화에게 갑작스러운 진통이 찾아왔고 평소 침착하던 태주는 사색이 되어 허둥지둥하기 시작했다. 그는 119를 불러야 할지 자신이 직접 운전을 해야 할지조차 판단하지 못할 정도로 당황했지만 연화는 오히려 침착하게 그를 진정시키며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태주는 식은땀을 흘리며 연화의 손을 으스러져라 꽉 잡고 있었고 입술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듯했다. 그는 자신이 대신 아파해 줄 수 없다는 사실에 괴로워하며 연신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고 연화는 고통 속에서도 그런 태준을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분만실 앞 복도에서 태준은 안절부절 못하고 왔다 갔다를 반복하며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올렸다. 연화의 고통 섞인 신음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그의 심장은 1000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듯 됐고 시간이 멈춘 것처럼 더디게만 느껴졌다. 비서실장이 달려와 업무 관련 보고를 하려 했지만 태주는 지금 내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으니 당장 물러가라고 소리쳤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연화와 아이가 무사하기만을 바라는 간절한 염원만이 가득 차 있어 세상의 그 어떤 중요한 일도 그의 관심을 끌 수 없었다. 장장 10시간이 넘는 긴 상고 끝에 드디어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분만실의 정적을 깨고 울려 퍼지자 태주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간호사가 밖으로 나와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하다는 소식을 전하자 그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감격의 눈물을 쏟아냈다. 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소독복을 입고 분만실로 들어갔고 땀에 젖어 기진맥진해 있는 연화의 모습을 보자마자 다가가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그는 고맙고 또 고맙다는 말을 수없이 되뇌며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었다. 태주는 간호사가 건네준 핏덩이 같은 아이를 품에 안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벅찬 감동이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뜨겁게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작고 연약한 생명이 자신의 품 안에서 꿈틀거리는 느낌은
그가 지금까지 쌓아온 그 어떤 부와 명예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위대했다. 아이는 비록 생물학적으로는 그의 핏줄이 아니었지만 태주는 이미 영혼으로 아이와 연결되어 있음을 확신했다. 그는 아이의 작은 손가락을 조심스럽게 만지며 세상 그 어떤 위험으로부터도 너를 지켜주겠노라고 굳게 맹세했다. 같은 시각 차가운 교도소 독방에 수감되어 있던 박민석은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 K그룹 강태준 회장의 등남 소식을 접하고 있었다. 화려한 축복 속에 태어난 아이와 좁고 냄새나는 감방에 갇힌 자신의 처지가 극명하게 대비되자 그는 미칠 듯한 박탈감과 후회에 몸서리쳤다. 그는 벽에 머리를 찌으며 괴로워했지만 그를 동정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차가운 철창만이 그를 가로막고 있을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버린 아이가 대한민국 최고의 금수저로 태어났다는 아이러니한 현실 앞에서 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운명이었다. 연화가 산후조리원에서 퇴원하여 집으로 돌아온 날, 태주는 그녀를 위해 아주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해두고 있었다. 그는 거실 한가운데에 촛불과 꽃으로 길을 만들어 놓았고 그 길 끝에는 낡고 오래된 타임캡슐 상자가 놓여 있었다. 연화가 의아한 표정으로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20년 전 고등학교 시절 연화가 잃어버렸던 머리핀과 그녀가 태준에게 건넸던 따뜻한 우유 한 팩, 그리고 그가 매일 밤 썼지만 보내지 못한 수백 통의 편지들이 들어있었다. 그것은 태준이 평생을 바쳐 간직해온 수뇌보의 증거이자 그가 살아온 이유 그 자체였다. 태준은 연화의 곁으로 다가와 20년 전 부모님의 불화로 세상에 대한 분노만 가득했던 자신에게 우유를 건네며 따뜻하게 웃어주던 소녀를 회상했다. 그는 그날 네가 건넨 작은 위로가 죽음을 생각했던 한 소년을 살렸고 그 소년은 평생 너를 지키기 위해 살아왔다고 고백했다. 태준의 눈시울은 붉어져 있었고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연화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입을 막았다. 그녀는 자신이 기억조차 하지 못했던 사소한 친절이 한 남자의 인생을 바꾸고 결국 자신의 인생까지 구원했음을 깨닫고 운명의 신비함에 전율했다. 태주는 무릎을 꿇고 연화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며 이제는 계약이나 의무가 아닌 진정한 사랑으로 당신과 함께하고 싶다고 정식으로 청혼했다. 그는 아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아빠가 되어줄 것이며 당신이 잃어버린 지난 세월의 아픔까지 모두 덮을 만큼 사랑하겠다고 약속했다. 연화는 눈물 젖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태준을 끌어안았고 두 사람은 서로의 천을 느끼며 하나가 되었다. 오랜 시간을 돌고 돌아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두 사람의 사랑은 그 어떤 보석보다 아름답고 견고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로부터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어느 화창한 봄날 K그룹 소유의 프라이빗 리조트 정원에서는 아이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려오고 있었다. 태주는 어느새 훌쩍 자란 아들 준우를 목마 태우고 잔디밭을 뛰어다니며 영락없는 아들 바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준우는 태준의 머리카락을 잡고 까르르 웃으며 아빠라는 단어를 쉴 새 없이 외쳐댔고 태준은 그런 아이가 사랑스러워 어쩔 줄 몰라 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연화의 얼굴에는 세상 모든 행복을 다 가진 듯한 편안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연화는 벤치에 앉아 뛰어노는 두 남자를 바라보며 지난날의 폭풍우 같았던 시간들이 마치 전생의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박민석이라는 악몽은 완전히 사라졌고 그녀의 곁에는 자신을 목숨보다 아끼는 남편과 천사 같은 아이가 있어 매일이 기적과도 같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태준과 준우에게 다가갔고 세 사람은 서로를 꼭 끌어안으며 따뜻한 봄 햇살을 만끽했다. 카메라 셔터가 눌리듯 이 아름다운 순간은 그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각인되었다. 태준은 연화의 허리를 감싸고 그녀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다고 다시 한번 속삭였다. 연화는 태준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나를 찾아와 줘서 그리고 포기하지 않아 줘서 고맙다고 답했다.
바람이 불어와 꽃이 핀 눈처럼 흩날리는 정원 한가운데서 세 가족은 서로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하는 오솔길을 걸어갔다. 그들의 뒷모습은 길고 긴 겨울을 이겨내고 피어난 봄꽃처럼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고, 앞으로 펼쳐질 그들의 미래에는 오직 행복만이 가득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다. 석양의 붉은 노을이 그들의 그림자를 길게 들이우며 아름다운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다. 고통과 시련은 그들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고, 복수의 끝에서 피어난 사랑은 그 무엇보다 단단한 결실을 맺었다. 악인은 심판받고 선한 자는 구원받는다는 단순한 진리가 이들 가족을 통해 증명되었으며,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행복한 동화로 남게 되었다. 이제 연화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앞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것이다.